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시사본부 시간에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후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향후 일본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국민의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을 겨냥해서 조폭 같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원구성 등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권을 둘러싸고 박지현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연일 때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당 주도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 프로답지 못해서, 이런 또 해석을 내놓기도 했죠. 자, 윤 대통령 오늘 코로나19 이후로 약식 기자간담회는 취소했습니다. 당분간 잠정 중단입니다. 경제가 급박한데 여러 가지 이슈의 여파로 이번 주도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망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과 향후 한일 관계까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이슈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바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자,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어떤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간담회를 할 것인가, 이게 워낙 하루 종일 헤드라인으로 돌아요. 그런데 오늘은 잠정 중단. 이유는요? 네,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사실 이 기자들도 9시 한 3, 4분 정도 되면 네. 속보가 언제 나오는지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오늘은 이 발언 속보가 안 올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 대통령실이 이 도어 스태핑 이걸 잠정 중단하겠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게 이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출근길 회견을 풀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공동 취재단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걸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회견 취소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산세, 용산에 있는 이 청사의 기자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하. 좀 엄중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통령 브리핑까지도 서면으로 뭐 브리핑 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용산에서는 위중한 상황, 여기에 대한 급박한 대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지율 하락이나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네. 기자들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소수 인원 풀단을 구성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네, 도어 스태핑 네, 하자, 네.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잠정 중단이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근데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네. 지금 여름에 또 다시 크게 이제 확진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견이 네.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우리 시사본부의 출연자들도 그렇고요. 주로 여권 인사들이 이거 그만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동안 여권에서 계속 그 제기를 해왔는데도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네네.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건데. 한 2달 꼬박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24회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집계했을 때 뭐 그때 좀 논란이 된 발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결국 이제 부담을 좀 느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8월로 넘어가면 하루 확진자가 이제 20여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있죠? 상황이라서 지금 만약에 도스태핑을 중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네네.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 쪽하고 기자단이 간사단이 좀 계속 협의를 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3명 정도로 매일매일 좀 압축을 해서 약식 기자회견을 더 약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좀 유지를 시켜보자는 논의를 하던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좀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다라는 네. 게 지금 기자단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기자단 쪽에서 지금 얘기를 모으고 있는 게 지금 적용하겠다는 방역 지침이 현 정부의 방역 기조나 기존 지침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하필이면 약식 기자회견에만 이렇게 엄하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았었던 그 소위 이제 지라시 중에서는 네. 대통령실 기자단 그 출입 기자단 채팅창 단체 채팅방에서 한 기자가 혹시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을 코로나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라고 이렇게 일종의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네네. 그 코멘트를 올렸는데 곧바로 관리자가 메시지를 가렸다는 메시지가 이제 2개의 캡처가 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도 돌더라.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를 2년여 겪고 있으니까요. 그 안전을 좀 생각하면 마스크 쓰고 칸막이 하고 대통령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뭐 풀 기자가 질문하면 한두 가지 답변하고 출근하는 이런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방침을 준비해서 재개 방침을 밝히지 않겠는가 기대해 보면서 기다려 봐야죠. 자, 다음 이슈는요.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말 사이에 지금 후보자 사퇴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건데 송홍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 문제는 성희롱 발언물이었어요. 로스쿨 시절에. 네. 사퇴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갑자기 사퇴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송홍렬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예요. 그리고 이력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사법연수원 23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 만에 자진 사퇴를 했고요. 왜 사퇴했냐 입장을 들어보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뭐 다뤄봤듯이 2014년 이 송 후보자의 발언,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뒤에 나왔던 발언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뭐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뭐 넌 상 이렇게 이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했다. 이게 좀 알려졌잖아요.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없어서 짬 못했잖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리켜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송 후보자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라고 얘기하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을 담당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마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네. 후보자라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마련인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통령실 쪽에 그러니까 인사하는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 송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락이 됐고 새로운 또 후보자 지명을 해야 되는 수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사퇴, 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뭐 종용하거나 네. 권유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굉장히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본인이. 네, 뭐 취재한 기자들의 뭐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공정위원장 그 실, 뭐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만둘 거라고는 이제 그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주말 동안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해서 결정을 좀 단독으로 내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지난 5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본인이 뭐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때 좀 주목할 만한 게 본인이 처음에 권유를 받았을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제 상대 쪽에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고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이.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 쪽, 그러니까 권유했었던 쪽, 그게 아마 이제 대통령실일 텐데, 네네. 대통령실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유를 해서 결국 이제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정반대가 됩니다.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 사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오히려 후보자 쪽에서 이거는 여론 앞에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후보자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후보가 대통령실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안 걸러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앞에 이제 후보자로 나서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는 낙마하게 되는 셈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기준이 네. 과연 지금 국민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느냐. 네. 맞춰놓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주로 후보자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승희 후보자도 그렇고요. 네, 저희 대통령실이 이제 부담스러워졌을 때 이 지명 철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니까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송 전 후보자죠.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사퇴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포함해서 지금 고위공직자 그룹에서 지금 4번째 사퇴자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급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이 인사 문제가 이 중에 한 큰 축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지지율 하나 발표가 있었는데 임 작가님, 네.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어떻게 나왔습니까? TBS 의뢰로 이제 KSY가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이틀 동안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긍정평가가 34.5%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가 60.8%가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셈이고 그러네요. 20% 넘게 이제 격차가 벌어졌고 30% 초반대로 긍정평가가 주저앉은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지금 취임하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부정평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사 논란이 아무래도 가장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사 실패라는 의견에 대해서 60.3%가 인사 실패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인사 실패를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은 27.8%에 불과해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약식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 그러니까 전 정부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에 국민 여론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좀 주목할 만한 게 오늘 약식 기자회견 중단과 관련해서는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 거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고요. 네. 격이 없고 솔직한 스타일 때문이다라는 게 24.2%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과 그 여론의 이유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이 되면서 주목받았던 일이 있죠. 자,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목요일 밤을 거쳐서 금요일 새벽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계속 당대표직 수행할 거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즉시 발효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좀 혼선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선 오늘 아침부터 최고위가 계속해서 있었죠.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최고위에 이준석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지 않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이제 직무 대행으로 사실상 최고위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표의 권위상 상황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표의 사고 상황으로 볼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계 처분 당대표가 이 처분을 어떻게 보면은 뒤집을 수 있는 거냐 아니고 윤리위원장이 결정한 걸로 이게 처분이 된 거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뭐냐면 이거는 윤리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받고 내린 거다. 결정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즉시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고 당대표 사고 장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거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최고위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최고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상황에서도 아니 이 당대표의 권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는 보고가 당기획조정국에서 올라왔고 최고위원 전원이 이 당의 기획조정국 해석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당대표가 없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6개월 뒤에 윤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 뭐냐면 임시 전당대회나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그냥 당대표가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다. 있는데 당대표는 있는데 직무가 6개월간 정지된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권위 상황 그리고 이제 사고 상황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들께 좀 친절 서비스 해야 돼요. 처음 겪는 일인데 권위는 뭐고 또 사고는 뭐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당대표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징계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당대표 권위는 당대표가 사퇴하든가 사라진 거예요. 아예 이제 물러나서 없어진 거죠. 그 직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다. 사고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도 못 연다. 못 연다는 거고요. 이게 오늘 삼선 중진의원대 모임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가 모아졌고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권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대로 생각대로 결론이 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임 작가님 그동안 이게 뭐 이제 사실은 성상납 의혹에 대한 팩트 여부는 윤리위가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인멸은 있었고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심지어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그렇습니다. 총선도 못 나와요. 엄청난 중징계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결과는 뭐냐면 6개월간 당원권이 멈춰 있으니 그동안은 당대표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직무 대행이 한다. 당원으로서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당대표로 복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예로 들었던 경우가 김순례 전 최고위원의 사례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제 폄훼 발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고 최고위원으로서의 직무가 3개월 동안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3개월 뒤에 조용히 복귀를 해가지고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하고 뭐 몇 달 아니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임기를 마쳤는데 그 경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과연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건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6개월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당내 징계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안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안인데 성상납이나 뭐 이런 증거인멸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돼서 그대로 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6개월 뒤에는 수행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공식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상태가 아니고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을 끌어가는 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거나 내지는 아예 그냥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꾸거나 이런 어떤 다른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다른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또 집권 여당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오후 의총부터 지켜보고 내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당분간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오늘부터 다시 긴 장마 기간에 접어드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호우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서울 시내 상황은 수월합니다. 하지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여전히 차들이 많고요. 올림픽대로도 잠실 방면이 혼잡한데요. 동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소초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기흥동탄에서 안성 부근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양산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비인터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상습 정체 구간인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집니다.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등등.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대응인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주말 동안 좀 자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맹. 네,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건 없고요. 아마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SNS에 한 노래를 하나 이제 공유를 했어요. 노래? 뭐 네. 비유가 등장하나 보죠? 네, 가사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 포카혼타스. 네, Colors of the Wind라고 바람의 빛깔. 이렇게 이제 번안된 노래.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가사로 번안해서 부른 네네네. 노래 링크를 올려놨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노래인데요. 갑자기 왜죠? 가사를 보면 네.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야, 이런 화합을 가사가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어버리면 알 수 없죠. 여기 네. 방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임 작가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 노래요? 네. 이 노래요? 이 노래는 노래인데 가사만 들으면 감흥이 없잖아요. 이 노래는 홀리우드의 최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습니까? 네. 거기는 좀 제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오늘 방송 청취에 도움이 안 되나요? 네.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해석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포인트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인 거죠. 그게 뭔가 와닿아. 그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나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젊은 수밖에 나무인데. 없는. 네. 아직 더 많이 클 수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쳐내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얘기되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상징물이나 뭐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희화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수 정당에서는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또 좀 다른 사안이랑 다른 것이 이제 서로 상대 당과의 대결 양상에서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뭐 토론을 진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유권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좀 정치인이 정확하고 정제된 언어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 정치식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시각들이 네. 보수 정당 내에서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같은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서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겁니다. 징계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건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치명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정당 내부의 사안이라는 거는 원래 그 사법부에서 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카드 자체가 네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여론전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를 막 지금 인터뷰하고 싶네요. 좀 솔직한 속내를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갑니다. 사실은 전당대회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건 민주당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내년 6월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8월 28일 어대명 기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에서 또 이제 각축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네.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광주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개항에서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스킨십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첫 지방 행보입니다. 관심이 몰렸는데 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 가서 네. 시민들 만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권을 도전하기에 앞서서 이 지지 기반을 좀 다지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힘차게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명확히 이번에 당권 도전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네. 이런 메시지나 아니면 시민들과 스킨십하는 모습들 또 SNS상에서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 이번 주말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자, 지금 뭐 이재명 의원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이죠. 임 작가님.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제가요.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신데. 주말에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네, 일면식도 없고. 강한 부인인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17일이 등록 등록 17, 시작일인데. 등록 시작일. 18일인데 그때쯤 거의 임박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오는 일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당내에 논란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 작업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을 돌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분위기 자체는 결국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어대명이냐 뭐 아니냐 혹은 어대명이냐 뭐 젊은 구출 그룹의 약진이냐 세대 교체냐.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이재명계냐 반 이재명계냐 네네.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어서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뭐 6파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6파전. 예,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게 되면 서른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럼 7파전이 됩니다. 사실상. 7파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제일 관심을 끄는 첫 번째 관문이 컷오프잖아요. 네. 7명의 후보 중에 3명의 후보가 본선에 갈 텐데 네. 이재명 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거냐. 네. 친문계 조직적인 뭐 지지를 받는 뭐 후보가 갈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후보가 갈 거냐 여러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뭐 두고 29일 컷오프거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한 2주 동안 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막 그렇죠. 오싹오싹한 게 이게 무협영화 같아요. 7파전. 저희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치권 나올 때 그런 게 유행했었습니다. 사실 워낙에 당대표 여부 자체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이재명 의원이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이길 거냐 이제 싸움이라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분석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그렇다면 최고위원 쪽에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최고위원회 소위 이재명계가 몇 명이나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재명 호의 어떤 그 순탄한 여정이 될지 혹은 어려운 여정이 될지가 결정 날 거라서 결국 이재명계 후보가 몇 명 나오고 몇 명이 최고위원으로 최종 당선이 될지가 전당대회의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선거에 계속 참패한 민주당이 좀 기사회생의 전기를 만들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바로 한입뉴스 직전에 속보가 들어오면서 첫 이슈로 다뤘어요. 아베 네. 전 총리가 쓰러졌다? 유세중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정말 이게 충격적인 테러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참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민당 네. 그리고 이제 연립정부죠. 공명당 포함해서 지금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베 분향소를 직접 조문할 예정이고 한덕수 부총리는 일본으로 조문단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마련할 이 국내에 있는 분향소. 국내입니다. 여기 조문할 예정이고요.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또 중진 의원들도 구성된 이 여권의 조문 사절단 이걸 또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일정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분향소 방문과 또 조문 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 지금 조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끌고
또 정진석 전 부의장 의원도 함께 간다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물론 네네. 이제 뭐 급작스러운 피습으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도 분위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긴 그래서 하지만 우익이 집결해서 이번 참의원 선거가 압승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네네. 평가 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원래도 압승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탰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갈리지만 우리 대통령이 현직 총리도 아닌 이제 전직 총리에 대해서 네네. 직접 조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 행보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 정부가 향후 일본에서는 상당 기간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뭐 아베 전 총리의 서거와는 상관없이 이번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일본과의 이제 관계를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정도 평가는 그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죽음이 보통 갑자기 발생합니다만 이럴 때 이제 조문 외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 대목을 좀 집중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현지를 직접 연결해보고 그리고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7일간 의무격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걸려서 7일 격리되면 지원금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득 딱 반으로 자른 거예요. 네. 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소득을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가구 소득을 보면서 지급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지난달 24일 이렇게 생활지원금 축소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네. 확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축소하는 상황이 돼서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네네. 이렇게 코로나가 또 번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원금을 줄인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 좀 억울할 법도 한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역 조치나 이런 것 좀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확진자는 많아지고 그럼 자가격리자도 많아지는 건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다. 이런 항상 또 못 받는 쪽은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죠.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3089님의 디저트송입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귀 기울여 달라고 정치권에 부탁합니다. 자, 국민들의 잔소리입니다. 아이유의 잔소리 신청해요.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주택가를 돌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일부러 흠집을 낸다거나 남의 집에 불을 질러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번 화재는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여기서 고의적인 방화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방화는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이미 고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방화라고 하면 고의라는 뜻이 2번 반복된 표현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불필요합니다. 이때는 그냥 방화라고 하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처럼 같은 뜻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남은 잔여 기간이란 말에서도 잔여는 남아있는 나머지라는 뜻이니까요. 남는다란 표현은 잉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남은 기간 또는 잔여 기간이 바른 표현입니다. 또 10년 전 사고로 반 이상이나 함몰됐던 건물이 다시 재건됐다란 예문에서도 재건되다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를 뜻하는 단어니까요. 이 문장에서 다시란 표현을 또 쓰면 의미가 중복됩니다. 다시 세워졌다 또는 재건됐다 이렇게 고쳐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비구름의 끝자락이 내륙 지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녁까지는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현재 서울과 강원도, 충북과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그중 부산과 경남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충청도와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대구, 광주, 제주 30도,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졌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깜짝 찾아온 7월엔 치킨본부 시간입니다.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 쿠폰을 모두 7분에게 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초복도 있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언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일본 국내외에 충격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지금 어떤 분위기고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순 JP뉴스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으로 사망한 지 사흘째입니다. 좀 일본 국민들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이 주말이었고 또 어제 참여연 선거가 있어서인지 일본인들은 정말 황망한 유며칠을 보냈는데요. 현재는 텔레비전 방송도 예전대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고 대체로 많이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네, 차분해진 분위기다. 자, 그런데 이 총격범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영사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신변 안전주의 이런 제목의 공지를 올렸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국민에 대한 혐오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유 대표님 한인사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극도로 긴장 상태가 계속 됐었는데요. 사실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반경 나라현 전철역 광장에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하자 혹시 하는 불안감이 팽배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서로 전화나 SSN을 통해서 설마 범인이 한국인은 아니겠지, 제발 아니길 빈다라는 네네. 내용의 메시지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범행 동기가 특정 단체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창가학회, 일본의 통일교 이 세 단체 중에 하나가 연관이 있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녁부터 특정 단체가 특정 종교 단체로 말이 바뀌면서 바로 통일교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온라인상에서는 혐한 내용이 난무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당분간 혼자 외출을 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통일교가 다름 아닌 한국인 문선명 교주가 만든 종교단체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인을 일본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아베 전 총리가 당한 것처럼 한국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등의 혐한적인 내용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포털 사이트가 지나친 혐오 발언 내용이 달리는 기사나 칼럼에 댓글창을 폐쇄시켰는데요. 이 같은 확산된 분위기는 그나마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통일교가 한국에서 태동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극우 정치인이 나서서 선동이라도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혐한 분위기가 다시 확산될지 한국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총격범은 자신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인데 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 총격범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좀 정리돼 나가고 있나요? 조금씩 진전되는 그 진술 내용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메이저 언론들은 범인인 야마카미 테츠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동기는 이런데요.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인데 그 어머니 집안의 전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 자금까지 모두 종교단체에 밀어넣어 회사가 파산했다. 그 여파로 지병을 가지고 있던 형이 자살했고 자신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또 돈이 없어서 자신은 대학을 중퇴하고 자유대에 입대했었다. 이 자유대 입대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원한으로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통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아베 전 총리를 겨냥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신조가 있어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네. 다만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통일교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돼서 그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여기까지 진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어제 이런 와중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결국은 자민당의 압승이 결론인 거죠? 네, 예상대로 집권당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전 의석 참의원 전 의석수 248석 중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125석 의석 중에 자민당이 63석, 연립여당인 국민당이 13석을 얻어서 총 집권당이죠. 76석을 획득했습니다. 네네. 이처럼 압도적인 의석을 획득한 것은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유훈, 마지막 목소리라는 선거운동도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야당의 텃밭으로 불리우는 이와떼현, 니가타현, 그리고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나라현 등지에서 자민당 의원이 당선돼서 현재 자민당은 한호성 1색입니다. 한호 1색이고요. 결국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이게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아베 전 총리가 주창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평화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일본 국민의 여론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 있습니까? 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의 여진이 가라앉기 전에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참여연 앞선 분위기를 몰아서 개헌 작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네. 게다가 개헌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인 166석. 자민당은 이번 참여연 압승으로 이미 166석을 넘어선 171석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참여연 선거 전까지는 아베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개헌에 비해서 기시다 총리는 현 총리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서 검토하겠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자민당 내의 강경파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 경제 문제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그리고 안전보장 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 그 위에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내각 개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비교적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제 아베 그늘을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시험대에 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 있는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어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바로 일전에 한일 관계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네. 이게 변수가 될지. 자, 지난주 금요일에 아베 전 총리가 유세중 총격을 당했다는 속보가 점심 직전에 나온 거고요. 당일 오후 5시경에 이제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 강 전 대사님, 처음에 이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자, 우선은 말이죠. 참 김영에 가가지고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네. 쇼크를 받았죠. 일본이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전부 알고 있었는데 네네.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건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하고는 아주 이것저것 그 악연이 많이 있죠. 이제 본래는 그분이 반환파 이건 아니에요. 그 사모님 부인도 한국 아주 좋아하고. 네. 그런데 2015년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의 판단 등등을 거치면서 되게 반환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수출 규제를 했죠. 2019년에.
8월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역사 투트랙으로 나왔었는데 역사 문제가 뭐 안보 문제, 경제 문제까지로 전선이 확대돼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뭐 노아베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 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베하면 아주 이게 악인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되게 그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도 있고 그 오해가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 아베 씨가 되게 반한적 입장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래 그분이 우익과 보수의 아이콘이에요. 강경 보수의 아이콘이고 그 대일본 제국을 이제 꿈꾸던 분이죠. 네네. 대일본 제국을. 그래서 본래 이 우익 성향이 있는 분이고 또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전후 청산이 끝났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많은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아직 그 전후 청산이 과거사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되게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되게 이 가장 큰 이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해서 또 파벌이 그냥 뭐 90명 이상이에요. 최대 파벌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꽁꽁 막혔던 부분은 뭐 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여러 가지 참 추측을 해야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뭐 워낙 이제 강전대사께서는 일본통으로 유명하시고 또 한일 의원연맹 고문이시니까 여쭤보려 할 것이 자 아베가 총리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 이 수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럼 자민당 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바뀔까? 강경파가 더 결집할까 와해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말이죠. 이 결집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베파라고 해서 전부 이 반한적이고 강경파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베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어서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저는 조금 시간만 지나면은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느냐. 다음에 아베 다음에 그 파벌에서 이끌 만한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일본 정계 개편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는 뭐 온건 보수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용주의자예요. 그렇게 그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 목소리를 못 냈어요. 총리관제 관료들이 대부분 아베 때에 심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스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압승했고, 이 다음에 기시다 씨가 아베 이번 비명 이 총격 사건이 없어도 기시다 씨가 지금부터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좀 두고 봐야 되겠어. 아마 8, 9월에 개각을 할 것 같아요. 이 기시다 씨가 개각하게 되면 그때에 아베 사람들이 좀 물러나가고 기시다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일 관계도 되게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베 전 총리의 그늘을 벗어난 기시다 총리가 온건 성향 실용주의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참의원 선거의 이 자민당 압승이 묘하게 해석되는 것이요.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 오히려 탄력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김이 빠질 것이냐. 이게 평화헌법 개정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본 분이 공감하고 있어요. 10년 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또 일본 정치권에서 대부분 뭐 개정해야 된다. 뭐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에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구체 내용으로 가면 한 예를 들어서 평화헌법 제9조 이 전수방위 체제였거든요. 이는 공격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치닫게 되면은
또한 그거는 그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네. 특히 공명당 쪽에서. 예. 그런데 이제 자위대를 군대로 일반 우리 한국같이 군대로 하는 것, 명기하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될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각각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평화법 개정까지는 좋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진 않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조전 보냈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사절단의 규모도 그렇고 네. 자, 지금 적극적인 조문 외교로 해석이 됩니까? 조문 가서 뭐 무슨 외교를 할 수는 없죠. 외교 활동. 근데 그 자체가 네네. 한국에서 강력한 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것을 일본 국민에게 또 일본 정계에 알려주는 모습이 되겠지요. 네네. 그런데 아마 국내에서는 많은 그 비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여기서 아주 현 정부가 그런 걸 잘 뒤에 국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잘 조절하면서 이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절단 가는 거 아주 잘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참 전쟁 때 적장이 돌아가셨어도 조문은 애도를 표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입장에서 좀 통 크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통 크게 뭐 비명에 갔기 때문에 조문하는 거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강 대사님 우리나라와는 악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통 큰 조문은 필요하다. 네네. 자, 그럼 조문단은 가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뭐 일본을 가진 않습니다만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좀 이제 갑론을박입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 여론은 좋지 않고 아까 일본 현지 사정 보니까 한인 사회가 상당히 긴장 국면이더라고요. 자, 대통령의 행보는 적절하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것이 참 한일 관계 악화시킨 장본인이 아베 전 총리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수출 규제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화형식까지 할 정도였죠. 종로에서.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아주 안 좋은데 그건 그것이고 서로 이 부분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건 그것이고 조문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저도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통 큰 쪽이 대범해 보이는 거죠. 어른답게. 어른답게. 알겠습니다. 대범하게.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조합은 여장부, 여장수들의 대결. 꼭 굳이 대결이어야 할 이유는 없죠. 자, 한번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발생했고요. 지금 이제 정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셔서 의견을 또 피력하신 바도 있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보수적인 성격, 좀 약간 답답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꼰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 이준석 대표가 많이 희석시켰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점은 참 좋게 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개인적인 것만 앞세워서 당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위아래 잘 좀 대표로서 다독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었는데 그런 걸 또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또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이 성공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보자면 국민의힘은 성공한 거였잖아요. 성공한 당에서 왜 이렇게 서로 박하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분이라는 내분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분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야, 근데 첫 이제 평가는 대통령급이세요. 대통령도 수식어가 있죠. 당원으로서 안타깝다. 그래요? 안타깝다. 자, 그럼 이제 당내로 넘어가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지난번에 이게 실체 없는 내용으로 윤리위가 구성된 게 온당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체 없는 내용으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 것 같고. 하여튼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네. 안 다뤘죠, 윤리위도. 성상납 의혹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법률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확정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결론을 내렸는데 또 추후에 이제 이 법적인 판단이 달라졌을 때 그 후폭풍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걱정했던 거죠. 네.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뭐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 자체도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의 소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부름 시킨 사람은 6개월이고 심부름 한 사람은 2년인데 이거 적절하냐?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노 변호사님 이렇게 돼요? 보통 주범 종범 개념으로 보면 종범이 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만약에 어떤 행위가 있고 실제 그 행위가 범죄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정범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와준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방조범, 교사범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상납이 있었고 성상납을 좀 무마시키고 혹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이런 실제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2년이 내려진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 가지 않았고 아마도 실제 행위자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실장한테 시켰다고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고 김철근 실장도 내가 이준석 대표의 명을 받고 거기 간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사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런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거기는 교사고 뭐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두 명의 행위자의 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안 믿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라든가 뭐 그동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거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그렇게 결백할까? 사실 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장고를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고가 몇 달 진행이 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정 최고위원하고 같이 지금 최고위에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 그동안 상당히 조금은 이제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징계 결과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 대표를 징계하고 궐위시킬 것이라는 지라시도 있었다. 라고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 최고위원님 정말 이 혹시 뭐 윗선 어떤 세력 개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아니 지금 뭐 이 정도 가지고 윗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여기서 윗선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어떤 세력. 언론 보도 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당에 계신데도.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법률가로서 약간 저도 덧붙이면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의 한 행동은 다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만났다, 그 자체 각서 만났다, 각서 썼다 이거는. 그렇지만 지금 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추정인 거잖아요. 이 이준석 대표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개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사실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심만으로 한 건 성급했다라고 법률가들이 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법적 판단으로 갔을 때 그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급하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법률가들은 대부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률적인 절차나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하고 그동안 많이 논의했던 그리고 윤리위의 판단의 절차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7억 투자 각서. 자, 이른바 이제 김철근 실장이 당원권 징계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된 그 이 각서가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게 저 정최고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윗선이 있다. 뭐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랑 그렇죠. 지금 그 언론 그렇죠. 보도에서 지금 한 곳에서 나오는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언론 보도 자체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맥락을 모르겠다. 네, 그러면 적어도 알게 하려면 전체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뭐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무슨 신빙성이 있다 없다 알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리 아까 얘기가 나와서 거리가 되려면 이제 이 대표의 자진 사퇴밖엔 길이 없는데.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정최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에 있었던 수업 20여 차례 행동에 대한 얘기라는 거잖아요. 거의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올해 1월 달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말 올해 1월 달에. 유튜브에서 주장을 했죠. 네. 그게 바로 그 단일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또 JTBC인가 어디선가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자기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바로 직전 날까지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단일화하는데 협상 카드로 쓰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카드 하나로 안철수 잡고 이준석 잡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그림을 짰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물론 아무도 정확한 건 모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행위자 얘기가 나옵니다. 윗선 1 윤석열 후보 측 뭐 인수위원에 있던 윤모 씨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윗선 2 또 다른 윗선은 당초 윤 후보 측 캠프와 당선인 비서실 등에서 일한 윤모 씨보다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은 인물 이렇게 말하면서 JTBC에서는 그 배우 인물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알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바깥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관위원회처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 좀 짐작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타임 하필이면 그 타임에 그리고 그때는 한창 서로 뭐 안 하겠다 뭐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런 얘기 한창 나올 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왜 그때 그 시기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제 정치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시겠지만 그 안에 결국은 이제 권력 투쟁 쟁취를 향한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에 수긍을 하게 된 단초가 있다. 사실 뭐 그날 마지막 토론이 끝나고 절대 단일화 안 할 것 같았는데 새벽 사이에 단일화가 됐잖아요. 자,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측의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윤안 단일화의 7억 각서 활용 주장은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돼서 권위
이 대표직이 아예 그냥 비워지려면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밖엔 길이 없는데 지금 주말 포함해서 사흘째 침묵 모드예요. 혹시 정최고 의원님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 의중 좀 확인되셨습니까?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윤리 결정 나고 나서 네, 나오고 오후에 우리가 원내대표실에서 그 회의를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 사무처로부터 어떻게 이제 그 유권해석 당원 당규 네.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고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체제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간다라는 거를 이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지금 저희는 사실 지금 지도부로서는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처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최고위에서. 그러면 그 결론을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통화를 하셨죠? 네. 아니요, 만났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이제 그 회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직접 대면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충분히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사무처 유권 해석도 얘기해주고 다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답은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그 집중해라 누명을 벗는 거에. 그리고 무슨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한테 했죠. 전달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든 우리는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그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6개월 동안 심기일전하고 그다음에 돌아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 거죠. 네. 네. 전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자숙 모드 아니냐. 그 한 가지 살짝 여쭤보면 6개월 후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대표직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일단 그 유권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직무만 6개월 정지된다.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냥 뭐 비대위 형태로 안 가고 그냥 거리된 상태에서 직무대행만 하시고 아무것도 그러면은 현상을 바꾸지 않고 대표가 올 때까지 6개월. 기다린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당원 당규상으로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권 해석상 우리 사무처 전당대회 열 수도 없고 거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막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버스를 대절하시고.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등 뭐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중진들이 이 징계 받아들여라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업보라는 표현도 썼는데 자, 그러면 노 변호사님 지금 6개월 동안 당대표 직무가 정지돼 있고 6개월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 대표 업보 뭘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었나요? 그때? 예전 바른미래당 시절에. 그때 손학규 대표를 보고 그렇게 내려가라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허수아비 당대표 내지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당대표 내지는 뭐 이런 당대표라면서 당신이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지금 너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누가 네 편이냐 막 이런 얘기인 거 아닌가 싶고 좀 더 커라. 그러니까 좀 더 큰 사고를 해라. 좀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좀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의 입장을 보면 한쪽은 스스로 커라. 좀 자숙도 하면서 커라 이건데. 그렇죠. 아까 SNS 저희가 올린 거 노래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 노래. 좀 자랄 나무를 베어서 못 자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담긴 것 같아서. 밟고 있다고 좀 주장하고 한쪽은 커라 스스로 한쪽은 키워줘라. 자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서 이거 임시 전당대회 개최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기 전당대회로 2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규정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정최고 의원님 일단은 불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전대? 오늘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라든가 그 의원들한테 그 사무처가 다 검토한 그 내용을 그 페이퍼로 다 만들었거든요. 서류로. 근데 그걸 아마 전부 다 보내서 아마 읽어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또 다른 혼란을 만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지금 아무튼 그 정부, 새로운 정부, 대통령을 좀 도와줘라. 집권 여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뭐 임시전당대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맞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단계에 지금은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원들도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무처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림이 흘러간다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날려버림으로써 국민의힘이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뭐 힘들게 사실 이렇게 시끄럽게 비토한 세력이나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본인은 지금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애매하고.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당대회도 안 하고 뭐 새로 뽑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냥 빈 상태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놨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이득이 있을까요? 있느냐, 무슨 실익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얘기는 누군가가 마치 이걸 그림을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기획자가 있다고 보시는 시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획자가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게 기획자가 없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누구도 제기됐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숙제를 말하자면 점수를 받아놓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올해 1월 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역사를 요구하는 당에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게 경고의 종류가 그러니까 그 징계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경고도 있고 당원권 정지 뭐 징계 너무 많았잖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그 당원권 정지를 한다라는 것조차 사실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초유의 사태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당이 혼란스럽게 과연 윤리위가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긴 좀 어려웠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 정도 압박이면 사퇴할 것이다. 근데 사퇴하지 않으므로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가버렸는데요. 민주당도 다뤄야 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SNS가 주말 사이 화제가 돼서 조금만 더 해도 떼요.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해달라는 건데. 조금만 더 해도 떼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본인을 지지하는 2030 개혁의 개딸들에게 닷가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닷가리 지지자들에게 당원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운동을 말하죠. 해달라.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당원을 많이 가입시켜주세요. 이런 말을 이제 그들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귀여운 식의 표현.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을 말해서 너무 민망하고. 노 변호사님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스타일은 정말 아닙니다. 왜 귀엽게 봐주세요. 정책 의원님 귀엽게 봐주시고. 두 분한테 제가 따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민망해서. 자, 이재명 의원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말이다. 자, 당원 가입 독려하는 이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도 당원 독려했거든요. 정책 의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 이재명 의원이 그 전당대회 나갈 게 뭐 이제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선거 하나 마나 뭐 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라서요. 그래요.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렇다. 자, 결정적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 주셨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의원 지난 주말에는 이제 광주에 방문했습니다. 이재명과 위로 걸음 이런 대규모 행사도 열렸는데 자, 그럼 지금 정최고 의원은 단정 지으셨으니까 노 변호사님 당권 도전 당연지사입니까? 당연히 당연지사하겠죠. 지금 그거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의원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룰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룰 바꾸는 게 원래 처음에 이제 전준위에서 한번 나왔다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대위에서 다 뒤집어졌다가 맞아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한 이제 친명계 의원이 사실은 한 7명 정도 됐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63명으로 늘어나고 네. 6만 2천 명의 당원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원권 청구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전준위 룰로 해주십시오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게다가 또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그 권한 관련해서 좀 더 일부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보류해놨던 것까지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의 승리다. 친명의 승리다. 봐라. 의원들 지금 바뀐 거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나를 지지하는 이 당내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죠. 기쁘다. 네. 자, 그런데 기쁜데 지금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 출마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자, 얼마 전 민주당 남성당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이 의원이 그 지지층을 향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억압하는 건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 비난을 자제해달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아까 얘기한 조금만 더 해tut대요. 이 때문에 이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진심이 뭐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정책 의원님 요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지선 패배 책임이 커서 출마가 안 된다면 대선과 지선을 모두 지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네, 출마 왜 되느냐? 네, 그건 출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상식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 말이 상식이죠. 상식인데 상식이다. 박지원 위원장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상식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정치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돌려서 아주 세게 치시네요. 자, 이건 잘못된 분석이죠. 네. 박지원 위원장이 본인이 지선 패배 책임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 6개월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6개월 안 됐으니까. 잘못된 거죠. 못 나가는 건 이제 당원 당규에 한 것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겠죠.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이용했던 거 아니냐. 그 나를 이용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네. 그래놓고 이용 당하고 나서는 나를 이렇게 팽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다. 팽이라는 아니 근데 단어가. 이준석 대표하고 박지원 위원장하고는 차이가 상황이 틀리죠. 다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를 가진 거고 박지원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처럼 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측면은 또 다른 거죠. 영입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도스태핑 중단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세 보도도 계속 되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비를 하실 때가 됐다. 저는 지금 이렇게 쉬어가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스태핑. 예,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라도 지금 좀 정리하시고 좀 참모를 잘 더 많이 보강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절제된 대통령의 말씀. 정치국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핑계로 뭐 그렇게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기자들 중에 맞아요. 기자실에서. 네, 기자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니까 잠깐 멈추자. 네. 뭐 이렇게 저는 봤다고 봐요. 네네. 순수하게. 방역상. 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그 가깝게 지내지 않는 이 시간, 이 시간에 한번 이걸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는 건 좋죠. 네, 점검의 시간으로 갖는 건 좋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노영희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주간 이슈 먼데이 때로는 각설처럼 진행이 됐는데 재밌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를 모시고 국제본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말부터 사퇴 위기 얘기는 있었는데 네네. 계속 기사 회생을 했어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얘기입니다. 사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짓말, 자기가 한 거짓말에 발목이 잡힌 건데요. 네.
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번의 파티를 열고 자기는 예. 근데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의회에서. 보도가 막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안하다, 나 거짓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굉장히 사퇴 압박을 받았었는데 지난달 불신임 투표에서 일단 낙마 위기를 간신히 넘겼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거짓말이냐면 성비위 전력을 알고도 해당 인사를 당내 고위직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문제는 나는 이거 사실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알았는데. 네. 그래서 지난 5일에 그 외무부 차관이 아닌데요. 제가 그거 보고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폭로 나온 다음에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총리실이 거짓말을 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야당과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사임 압박이 굉장히 거세졌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네. 내각 최고 서열 4명의 장관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정부 지도부가 사임을 해요. 줄줄이. 네. 그러니까 내각이 붕괴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 백기를 든 건데요. 이 보리스 존슨 총리 2019년 7월에 취임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브렉시트 또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위기를 잘 모면해 왔지만 파티게이트로부터 시작된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서 정치적인 실정이 아닌 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겁니다. 네, 정치적 실정이 아닌 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게 마땅한데 참 보리스 전 총리도 참 거짓말로 오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전 총리는 일단 보수당 당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총리직은 가을까지 유지하겠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행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당 대표에서 물러나되 가을에 신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를 하는데 물론 총리직에서 즉각 사임하기로 한다면 여왕이 현직 의원들 가운데 대행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왕이 또 그런 선임권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당 안팎에서는 존슨 총리가 지도력을 상실한 만큼 총리에서도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 영국이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당 내 인사를 결정하는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가 차기 총리 선출 절차를 서두르면서 이 존슨 총리의 시간 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네네. 일단 오늘까지 당대표 선출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21일까지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또 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결선 투표를 8월 중에 실시하겠다. 그리고 9월 초까지는 어떻게든 새 대표이자 총리를 정한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에휴, 앞당기는 건 좋은데 어차피 9월이면 가을이네요. 9월 초냐 뭐 9월 말이냐. 이게 참 민주주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영국 하면 또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전당이니까. 자, 신뢰를 잃은 정치인의 말로 결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려 혼란스러운 미국. 이거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권 폐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충격적인 사례 하나만 들자면은 오하이오주에서 10살 소녀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오하이오주에서는 뭐 강간으로 했건 근친상간이든 간에 상관없이 낙태 무조건 금지예요.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디애나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정말 10살 소녀예요. 네. 미국 전역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3개 주에서 낙태 금지령이 발효 중이고 12개 주가 몇 주 안에 금지할 것이라면서 일부 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임산부가 이동해서 수술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자,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정부는 낙태 요청자와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무료 변호사를 모집하고 또 낙태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 낙태 환자를 위해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뭔가 행정부 차원에서 대책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높아지니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야 미 합중국이라고 부르고 주 단위 하나가 웬만한 나라만 하다. 자, 행정명령이 이렇게 내려졌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뭐 여러 대기업들이 이 자신들의 직원의 낙태를 이제 비용 지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전해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 주 정부들 중에서 특히 공화당 보수적인 쪽이 잡고 있는 쪽에서는 그것마저도 허용 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나서고 있거든요. 다른 주 가서 뭐 못한다? 네. 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낙태권 폐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 그것도 굉장히 어린 여성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독일 소식인데요. 전 세계가 물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 독일에서 획기적인 교통정책이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겁니까? 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유독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의 경우 6월에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고요. 자,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상승률만 따지면 38%에 달합니다. 비중이 크네요. 예,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지난달부터 한 달에 9유로 약 12,000원 정도인데 이걸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TX만 빼고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독일 베를린 기준 대중교통 1회권 가격이 3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사용권의 가격이 86유로라고 하니까 뭐 한 3번만 이용해도 본전을 뽑는 거잖아요. 되게 싸네요. 그러니까요. 이 9유로 정기권 운영에 25억 유로, 3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역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역화 기금을 통해서 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럴 때 독일 여행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일 시민한테만 해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관광객은 안 해주겠죠? 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옛날에는 지하철 패스라고 해서 있었어요. 구간 내에 다 다니는 게 있었는데. 정기권이 있었죠. 예, 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또 반갑게 느껴지는 외신이 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뭐 인기를 꽤 얻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독일 운송사업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이 9유로 정기권은 2,100만 장이 팔렸대요. 그래서 기존의 정기권 구매자 1,200만 명까지 합하면 독일인 3명 중 1명이 정기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 살 것 같은데 다? 예, 독일 철도 공기업인 도이체반 이용객은 10%가 증가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승용차 운행이 줄다 보니까 도심 교통체증도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도 있는 게 지하철의 경우 이용객이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열차 운행이라든지 기관사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혼잡이 심해졌고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가중되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심지어 이 티켓을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9유로 티켓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고요. 독일 언론들도 독일 주요 도시에서 휴양지까지 또 폴란드, 오스트리아 근교 도시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소개하면서 모두가 대만족하는 분위기로 심지어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말이죠. 저 같아도 당장 생각을 해보면 이 노선 어디까지. 독일 어디까지 가봤니? 그래서 그렇죠.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근교에 딱 내려서 국경만 넘으면 다른 나라 관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돈을 풀지 않고도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도 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나오는 걸 걱정을 한다면 사실은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도 이 방법으로 서민들을 지원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자, 다만 이제 지하철로 승객들이 많이 모여서 뭐 이제 열차 증원이 되진 않았으니까 불편은 하다.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싸면 좀 불편을 감수하고 그 대신 자동차가 많이 줄어서 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사실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좀 덜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독일 시민들이 굉장히 좀 대중교통 이용함으로 인해서 나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같이 가진다는 거죠. 자, 예전에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19년 독일 3인당이 하루에 1유로씩 한 달에 30유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자는 연 365유로 정기권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거 대중교통 혼잡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겠냐? 이러면서 반대가 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슈피겔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연 365유로 정기권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지금 시민단체인 독일 환경지원이 이 티켓 도입 청원을 진행 중인데 15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시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365유로 연간권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지하철 전산화되기 전에 패스가 그립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치킨 쿠폰 받으실 7분 0835-0370-2069-8380 1844-9041 0231님입니다. 자, 오후에 맛있게 몸보신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